스루프 타임즈 2023년 5월 20일자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또한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습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싱귤라리티 앤드 채트 GPT에 대한 건데요. 이 싱귤라리티는 국내 번역에서 특이점이 온다라고 이렇게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커즈 와일이라는 저자인데, 커즈 와일은 AI 인공지능과 사이보그화된 인간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AGI라는 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강한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ANI는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약한 인공지능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전기 플러그를 인간이 쥐고 있으면은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커즈 와일의 생각과는 달리 AGI를 그것에 의한 인류 말살과 같은 인간의 미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극히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AI의 연구, 개발 및 상업화에 엄격한 국가적이며 국제적인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부류도 현재 있습니다. AI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데이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장 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현재 중국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인식과 같은 것까지 하는 무서운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어린애들이 그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하는데, 나 벌써 이러면 곤란한데, 이게 지문인식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도 다 이거 따라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문인식을 못하게. 저는 이미 노출이 돼버렸네요. 엄지로 하면은 절대 안 되죠.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채트 GPT라는 그 풀네임은 채트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라고 좀 다시 그 인식을 해봅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라는 아예 프로그래머로 부르는 게 구글이 개발한 언어 이해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세운 오픈 AI가 시발점이고, 2021년까지 축적된 다양한 내용의 진례 글을 트랜스포머에게 기계학습, 그러나 AI는 글의 진실 여부나 옳고 그름은 전혀 모르죠. 기계학습과 지도학습, 강화학습을 시켰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시켰냐?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에는 AI의 기계학습 결과를 평가하고 채점할 사람의 개입이 불가피합니다. 오픈 AI는 영어가 공용어인 나이지리아와 파키스탄에서 클라우드 소싱한 자격 미상의 인력, 수천 명의 온라인 작업으로 매우 싼 값에 익스플로이트, 이용 착취를 해서 현재 이 챗 GPT가 돌아간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싼 가격에 그 말하자면 기계학습의 결과를 평가해 가지고 기계 AI가 다시 그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데, 그런 비용을 매우 싼 가격에 착취를 하면서까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AI와 챗 GPT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비판. 2023년 4월 머스크는 챗 GPT가 워크 GPT이며 라이어,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은 true를 말하는 언워크 GPT를 개발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미국 네바다주의 XAI사를 설립했다라고 이 지난 내용들을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소개하는데 챗 GPT든 AI든 현재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에는 ESG라는 관념이 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 회의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레리 핑크라고 블랙록 회장인데 2020년 연례서원에서는 ESG를 투자의 기준으로 삼겠다. 이 ESG가 글로벌 금융자본의 그 요구 사항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국내에서도 그 국제 표준이 돌아가는 것을 한국 표준화해서 한국 회계 기준원이 지금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지난 5월 투자기업들의 다음 주주총회에서 기후 관련 안건의 대부분의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이 반대 의견을 어, 블랙락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업에 이걸 투자를 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ESG는 사기다. 엉터리 사회정의 전사들이 그걸 무기화했다. 지난 5월 이렇게 얘기해서 2022년 7월 1일 조선일보 기사가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블랙록은 미국의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 중인 자산이 8.67조 달러 이상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챗 GPT 바람직하지 않은 이 결과 측면들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제목을 진짜 문제는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에 적용되는 지침을 작성한 개발자와 경영자의 상당수를 지배하는 상식에 크게 벗어난 편견일 수 있는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지적이 나옵니다. 바로 PC주의입니다. 현재 이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AGI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들 중이나 배후에 히틀러나 모 대통령과 같은 과대망상자가 잠재해 있을 수 있으므로 심히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영향력을 미칠 것이냐, 이렇게 보면은 빌 게이츠가 또 이름이 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 이름도 거론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중국은 뭐 CCP, 중국 공산당은 뭐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PC주의,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미국 민주당을 통해 가지고 유행이 돼 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환경보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차별금지, 전통적 관념의 교정을 주장하고 실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왜 나왔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소련이 망하고 공산주의가 이념적으로는 좋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자본주의하고 경쟁을 해서 졌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사는 그 사회주의자 내지는 공산주의자들이 결국 어떤 좌파들이 새롭게 뭔가 각성한 신좌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비시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극우다 극좌다 이런 말들을 붙이는데 행동에서 폭력 행사를 하던가 또는 어떤 테러까지 일으켜서 어떤 이 피해를 생명까지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극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극좌. 그 다음에 구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 말에 그 인플레이션들이 돼가지고 쟤는 극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만 항상 그 좌파로 떠들어도 행동을 안 하면은 그거는 그 극자를 붙여서는 안 되는 거죠. 우파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PC주의가 주장하는 한 큰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참 말이 좋죠. 언더 도그마라고 그랬는데
싸움에 진 개를 뜻하는 언더도그에서 유래했습니다. 약자는 무조건 선이다. 범죄자 여부에 상관없이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미국 흑인과 한국 민노총이 예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데 지금 그 장애인 무슨 전장년 이런데 하고 또 간호사법 뭐 이런 것도 뭐 그 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거버넌스라는 게 ESG에서 얘기하는 건데 지배구조라고 구격은 됐습니다만은 심각한 오류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번역에서. 실제 의미는 사회운동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행정이나 기업 경영입니다. 기업 경영에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를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현재로서는 사회이사제도 정도를 지금 국내에서는 수용을 하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부터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또 소개는 했었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느끼는 민노총 같은 애들의 대표가 들어가는 그런 성격의 그 노조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는 그런 성격은 아닌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캔슬 컬처라는 걸 또 주장하는데 미국의 주류가 현재 와스프라고 그러죠. 화이트, 백인, 앵글로 삭슨 출신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도들이 확립한 역사 해석과 전통적 가치, 종교적 문화를 말살하자는 움직임이 캔슬 컬처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워키즘이라는 이름이 들어봤는데 이게 이제 그 기네요. 그 뜻이 in behavior and attitudes 행동과 태도 of people who are sensitive to social and political injustice. 그래서 위의 것들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의 의식이 깨어있다는 의미로 워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다섯 가지나 되네요. 네 가지가 아니고. 포스트 트루, 탈진실인데,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 호소나 개인의 신념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가짜뉴스, 댓글 조작, 비과학적 선동이 여론 주도에 더 효과적이다.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그 SNS 이런 거의 발달로 우리는 더 혼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현실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주 피부로 와 닿아요. 우리나라 수준이 그런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PC주의는 기존의 건전하고 상식적인 삶을 존중하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남녀 구분, 역사, 진실 존중, 가치 판단 이런 이 평범한 그 시민들에게 이런 네 가지들을 말살을 퍼뜨리고 선동한다 이게요. 남녀를 구별할 필요가 뭐 있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고. 그래서 거버넌스의 예를 또 그 마지막에 얘기하면은 민간 즉 사회운동단체, 시민단체가 정부 행정에 참여하는 전형적인 수단은 XX위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에 뭔가 위원회라는 거 이사회가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뭔가 위원회라는 거 뭐 자꾸 생기는 것 같기도 하죠. 거기에 그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게 한다. 뭐 이런 거를 해야 ESG를 해야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겠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커미티라는 게 미국 의회나 한국 국회 산하 상임위원회 이런 성격인데 위원회 또는 평의회라고 뭐 유사하게 부르기도 하고요. 소비에트가 또 이런 거에 그 커미티라는 게 유사하다. 소련 최고회의를
커미티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들 찬성 투표만 하죠. 또 예로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는 최고 기구이며 감독 심의 의결 기구인 한국경찰위원회 등이 소위에타 가능성은 전무할까라고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국내에서 그 급증하는 위원회 했는데 중앙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지자체 소속위원회, 요게 이렇게 표시를 막대 그래프는 그 중앙행정기관 소속위원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선은 지자체 소속위원회인데 2017년에 556개였는데 현재 2021년에 622개가 됐고 중앙행정기관에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는 28,071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위원회라는 게 인민재판 아닌가요? 뭐 제가 너무 좀 이렇게 오른쪽 이게 오른쪽이 이쪽인가? 오른쪽으로 쏠렸나요? 그 누가 얘기한 대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니들이 너무 왼쪽으로 가서 내가 우측에 있어 보이는 거야 라고 저는 항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get work, go block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이런 그 PC주의의 이 거부하는 세력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건데 워크해라 그러면 망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황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이 채트 GPT가 우리 그 삶에 너무나 영향을 이제 곧 미치고 있고 현재 또 진행형이기 때문에 한번 저도 그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같이 이런 자료를 학습을 도와준 분께 누구라고는 특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로이터, 일본 G7 정상회의에서 가장 큰 코끼리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요게 실제 직접 회의가 일어나기 전에 5월 17일자 뉴스입니다. 벌써 G7 회의에서 가장 큰 주제는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쭉 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그렇게 하지만 일부 G7 회원국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에 서명하는 것에 회의적입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에 대한 전략에 또 차이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사전에 로이터 통신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7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런 예측 보도를 또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나 완전히 생뚱맞은 예측이 아니고 다 근거가 있는 거를 대고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의 또 다른 뉴스는 G7 정상회담 전에 재무장관 회의에서 주목받은 중국의 영향력 상승이라는 제목으로 가지모토 데스시라는 또 통신원이 보도를 내용을 올렸는데요. 뭐 여기에서 얘기 나오는 게 결국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암묵적으로 반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상대방 이런 이 지나가는 나라들의 돈을 빌려주고 부채국을 만들면서 그것을 악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론이 됐다고 보고요. UBS 증권이 꽤 유명한 증권 회사 모양인데 아다치 마사미치 이코노미스트는
G7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미국이 지배력 상실에 따른 세계 질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권력의 이동으로 웅장한 디자인을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G7 국가들 중에서 일본과 독일과 같이 수출 의존적 경제를 위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또 중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조율을 해가면서 할 거냐도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토추 상사라는 데도 있지만 그 무역회사도 이토추 워렌 버핏은 일본의 그 5대 그 무역 상사들의 모두 다 투자를 했는데 그 상당히 그 일본이 그 무역 상사의 그 이 어떤 경제적인 규모가 꽤 크죠. 거기 그 연구소의 그 이 다케다 아스시는 G7이 어떻게 글로벌 사우스의 울타리를 치고 싶어 하든 그것은 쉽지 않다. 글로벌 사우스라고 옛날에 그 제3세력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은 지금은 그 대표적인 글로벌 사우스라는 국가에 트루키예하고 인도 같은 나라를 지칭을 하고 또한 아프리카까지 넣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흥 경제국들은 서방국의 편을 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신중하게 그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G7 재무장관 회의를 주관하는 일본 신임 그 일본 은행장이죠. 이분은 이제 뭐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G7 재무장관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 5월 19일입니다. 아까 그 로이터는 5월 17일인데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보수 신문이라는 그 조선일보는 5월 19일에 첫 그 보도를 낸 것은 너 무조건 철수해야 우크라이나 지원 흔들림 없을 것이라는 제목을 따가지고 이렇게 뭐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모여가지고 한 결과를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G7 그 또 중앙일보는 너 추가 제재 무조건적 전면 철수 없이 평화 없다. 그러니까 주요 신문들은 러시아 철수를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얘기하고 재무장관 G7 재무장관 회의나 또 로이터의 그 예측 보도성은 중국이 먼저 나오죠. 중국, 러시아. 때문에 이게 좀 중국 문제 보도에는 빼는 겁 많은 한국 언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히로시마에서 이것은 뭐 내용보다도 그 이 기념사진을 찍은 데가 이스쿠시마 신사를 방문해서 미야지마의 전통 여관에서 토의를 했다. 해가지고 이 무슨 호수 안에 일본의 그 아주 그 전통적인 그 신사에 들어가는 그런 그 형상이죠. 그 나무로 만든. 근데 사실 우리나라 그 절에 들어갈 때도 요거하고 다 옛날 이게 글쎄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또 뭐 좀 또 학습을 좀 저도 해보기로 하고요. 또 어떤 그 유사한 문화 뭐 이런 것까지 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어쨌든 미국의 이게 그 문화예산 세계 문화예산에 뭐 등록이 된다든가 그래요. 거기를 배경으로 해서 기념사진들을 찍은 내용 하나 좀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윤 대통령 세계 최정상급 외교 빅 이벤트 시작. G7 히로시마 도착. 자, 제목을 참 거창하게 띄웠죠. 빅 이벤트. 자, G7 국가들이 그 주인공들이고, 우리는 뭐 G8이니 뭐 이런 거를 많이 보도들을 했는데, 좀 겸손한 제목을 좀 띄우면, 위키리크스인데, 그게 뭐가 빅 이벤트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어, 2박 3일 갔다 온다고 돼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가가지고 호주 총리하고 베트남 총리하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도 총리하고도 말하자면 회담을 하는 거로 개별 회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별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동포들과도 만날 계획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겨냥한 G7 경제 무기화 반대 강인한 공급망 구축. 결국 한 5월 20일 좀 늦게 이제 중국 얘기를 조금 비치고 있습니다. 북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강력 공고했다. 마지막에 뭐냐 하면은 그 중국에 대한 얘기는 히토류,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광물과 물자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 1대1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과 석유를 무기화하고 있는 러시아를 겨냥해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급망 플랫폼을 창설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해서 핵심 내용만 편집을 했습니다. 제 느낌은 그래요. 이게 좀 더 지금 시간상으로도 오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16시 42초, 42분이죠. 42분. 이런 기사들이 좀 더 그 중국에 대한 얘기들이 좀 왜 좀 늦게 할까? 그리고 또 표현도 좀 강하게 안 할까? 그런 생각들이 나중에 이 후반부에 또 좀 그런 견해들이 있는 것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G7이 열릴 때 중국은 마치 G7을 겨냥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중국은 중앙아시아의 형제들이 단결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시진핑이 시안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5월 19일 날 열린 거죠. 그리고 형제들이라는 용어를 시진핑이가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1회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인데 러시아의 힘이 싹 빠지고 있는 중에 과거다 그 소련 그 연방에 소비에트 연방에 들어갔던 국가들이죠.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 다 그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입니다. 이쪽 이 스루프 타임즈에서도 얘기했지만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은 우리나라하고 그대로는 어떤 친연성이 다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민족 갈등, 종교 갈등, 문화 분열은 중앙아시아의 주요 주제가 아닙니다. 라고 아주 그 점잖은 형님처럼 좋은 얘기를 많이 깔았어요. 통일, 관영, 화합은 중앙아시아 국민들이 추구하는 것이라며 그 누구도 중앙아시아에서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기는커녕 불화와 대립을 일으킬 권리가 없다라고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듣고 보면은 중화주의 같이 들린단 말이죠. 중화주의 같이. 저는 그렇게 좀 느낌이 와요. 시 주석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권, 안보, 독립, 영토 보전이 보호되어야 하며 중앙아시아 국민들이 독자적으로 선택한 발전 경로가 존중되어야 하며 평화, 조화,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노력이 지지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민주공화국의 어떤 지도자가 말한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외견상 일본이 무관심이었던 중국 주변 국가에 대한 중화의 확산, 이런 뉴스위크로 일본판인데 오카모토 타카시라고 교토 부립대학 문학부 교수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사회 인문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잠깐 저도 쭉 읽어봤는데 원래 그 중국에는 그 지금 중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이제 중화하고 중국은 뭐 같은 의미로 현재 해석은 되고 있다라는데
중국의 과거 역사에 중자가 들어가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었고, 일본 제국 시절에는 중국을 진화, 한자로 진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중국해를 남진화해, 뭐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우리도 남진화해, 남진화해 이렇게도 그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되는데, 다음 장 또 넘어가서 어, 여기에 이제 한국을 좀 까는 얘기를 해요. 14세기 말에 시작하는 조선왕조가 소중화를 목표로 체현한 이후 반도는 중화의 긍지를 유지해서 현재에 이르지, 아주 반말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희박한 일본의 중화 의식은 어떻게 측정 가능한가? 거기를 이시다 토르라고 시남의 현립대 교수가 한반도의 사상의 정한론에서 시도하고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잠깐 얘네들은 뭔가 그때 이제 그 명치 유신이 성공한 이후로 이 조선의 그 소중화, 자기네들도 새끼 중국인, 소중화라는 게 새끼 중국인이라고 스스로 사대부들이 새끼 중국인을 자처해서 살았으니까 그런 애들은 정한을 해야 된다. 이런 정한론이 일본에서도 나왔던 거고, 그런 게 또 어떻게 변화해 왔냐, 뭐 이런 얘기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그 중국의 말하자면 귀속된 그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나 이런 데도 중국화가 착착 그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로 이것은 쭉 그냥 읽어보겠어요. 몇 번이나 싸움을 한 일본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다른 나라들은 더더욱 그럴 것이다. 이제 미중 갈등이라며 꺼리낌 없이 미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사의 대부분을 그러한 사실 경과가 차지한다. 중화의 확산, 심화와 중국의 꿈, 중국몽이라고 그러죠. 그 시진핑이 1대1로 뭐 이런 것들. 2050년에 세계 최강 제조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의 꿈은 미국을 제치고 밖의 눈에서 다시 더듬어 봄으로써 동아시아의 현재를 생각하고 싶다. 뭐 결론 같은 얘기는 안 하지만 이 G7이 열리는 그런 시점에 결국 중국을 겨냥한 그 중화, 과연 그게 실체가 뭐냐 도대체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을 돌리고 돌리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런 표현들이 지금 뭐 중국화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향후 중국이 해체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얘기 같이 또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장 위구르 자치주도 좀 분리 독립을 하고, 티베트도 분리 독립을 하고, 만주도 분리 독립을 하고,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대만 침공 안 하고 대만 별도로, 또 대만은 대만대로 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게 어떻게 넘어가더라? 여기 예, 죄송합니다. 거기에 이게 그 신조, 그 데일리 신조라는 데서 참 참 그 섬뜩한 이 뉴스를 냈어요. 한국은 중국에서 독립할 수 있는가? 한미 동백을 대북 한정에 적한 정한 서경요 씨라고 돼 있는데, 4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 포위망에 가담했는지에 보이는 한국. 하지만 한국 관찰자의 스즈오키 다카시 씨는 한미 동맹은 사상 누각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하고 숙청 인사를 고친다. 뭐 없애는 게 아니고 뭐
고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네요. 보수신문도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양안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라고 해야 하는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하느라고 대만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일은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일본이 무릎 꿇을 필요는 없다라고 문구는 누가 넣었나? 이런 식으로 보수 신문이 중국 눈치를 보면서 이런 논설까지 쓰고 있다. 이 보수 신문이 어디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조선일보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차관 이 한국의 그 신문 뉴스들의 그 사설을 인용하면서 한국은 지금 중국에 총속돼 있는 거 아니냐 옛날부터 지금 얘네들은 그런 벌써 제목에서부터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미동맹을 대북 한정으로 그냥 해서 중국한테 그 미운 털 안 뱉기도록 하는 거 아니냐 윤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처럼 균형 잡힌 참모를 기용하길 바란다라고 이게 또 훈수를 두고 있어요. 이런 거는 중국 애들 쓰는 말로 니들이 뭔데 내정 간섭을 하냐 이렇게 우리가 또 일본한테 얘기 이건 근데 이제 신문사 그 출판사가 얘기를 한 게 돼가지고 그래서 미중 두 갈래파의 김성한 씨를 그러니까 이제 균형론을 얘기한 거죠. 경제라고 외교사령탑인 국가안보실장을 바꿔쳤다. 그래서 국가안보실의 친미파 김태효 제1차장의 책임도 추궁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지목은 하지 않았지만 균형을 잃은 발언에 관한 이 문구는 누가 넣었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은 결국은 이렇게 야 일본이 굳이 뭐 물까지 꿇을 필요가 있겠냐 이런 표현들이 다 그 참모들이 이렇게 그 윤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된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주범이 그 친미파 김태호 1차장이다 이런 거 그냥 노골적으로 까고 있는 거죠. 후반의 군은 당장 쳐죽이다. 이게 뭔 얘기를 하려는 것 같이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여러 가지 노해가지고 불영지회 참견은 불어 그렇게 얘기했고 1등 참이 즉시 참수했다. 후반의 군을 동반하는 이 있기 때문에 최대급으로 위협으로 여겨졌다. 위안부를 하다 계속 한다면 버린다. 대만 유사는 제2차 한국전쟁을 불러일으킬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상황이 일으키는 제2차 한국전쟁에 미국의 도움 없이 한국군은 나라를 지킬 수 있냐라고 까고 있어요. 바이든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한국에 대한 역사 카드를 버린다와 명확하게 집요하게 명하고 있다. 이게 뭔 말인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정작 정상회담 후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에선 중국에 대한 자세는 단숨에 후퇴했습니다. 대한해협 부분은 이하입니다. 대만 해협에 관해서는 평화와 안정과 번영에 중요한 이런 정도만 얘기했지 옛날 그대로의 연약한 한국의 대중 자세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그 뭐죠 그 얇게 본다고 할까요? 이런 표현이 왔네요. NCG는 대북에 한정한다. 현실들도 중국의 싸움을 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미국의 동맹이 굳건하면 되면 좋습니다. 이런 의미로 했다는 거죠. NCG가 한국도 친미 종중을 계속 한다는 거군요. 라고 이제 대당 같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과도 친하면서 중국에게는 종속된다. 개똥 같은 워싱턴에서 창설이 결정된 NCG 이것도 협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핵이며 중국 러시아의 핵은 범위 바뀝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욕설을 내빚지 않았다. 워싱턴 시 선언에 대해서
중국은 한국, 나아가서 일본이 핵무장에 달리기를 가장 경계하고 있다. 결국 한국은 대중포위막에 참여하지 않은 꼴이 된 거 아니냐. 스즈오키라는 사람은 한국인은 중국에 맞서는 기계가 없다. 장래도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어떤 친미 정권이 등장해도 한미일이 진정한 스크럼을 짜는 것은 없다. 짰다고 해도 북한 한정밖에는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미일 동맹에 의한 중국 견제를 할 수 있는 거는 일본만이 능력이 되지 그 쪼무레기 한국 애들은 그렇게 기계가 없다. 이렇게 아주 그냥 까내리고 있네요. 한국인이 중국에서 정신적으로 독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요건 제가 밑에다 쓴 것 같은데 중국에서 독립한다고 독립해서 독립문 만들고 대한제국은 만들었는데 이 진짜 그 중국한테 독립을 해서 제국이 된 거 아니에요. 대한제국. 물론 이제 뭐 형식적인 거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황구단도 다시 만들고 천재를 지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니까 옛날에 왕은 아닌데 천황이 아니고 그저 황제만 천재를 지낼 수 있는데 이제 천재를 다시 지낸다 한국이. 그러니까 중국하고 해서 이제 떨어지겠다 했는데 그런 거를 니들이 결국은 먹었던 놈들이니까 한국을 지금도 우습게 보고 있는 모양이죠. 참 그렇습니다. 언론사들은 왜 중국에 약한가? 한국보다 대만이 소중하다. 와 토라지다? 이렇게 또 제목을 붙였는데 이 미국은 한국에 대중 포위망에 넣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대신 한국에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나도 도움을 기대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혼자 싸워라 이런 거 아니냐. 이 미국 측 의견은 중국을 공격하는 거에 가담을 안 하고 그런 표현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런 얘기 같습니다. 대만 유사시 미국도 일본도 대만 지원에 힘을 탕진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어떤 그 비상사태가 일어나더라도 한국 지원에 쓸 여력이 솔직히 남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 도발에 실시하는 것들은 재래식 무기로 계속 니들이 한국이 맡아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한미동맹은 이류동맹으로 격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폄하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더 공격하는 것은 친중파가 출세하는 한국 외교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교관 애들이 공중증이라고 이 중국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아주 병적인 거로 아주 그냥 까고 있습니다. 병이다 이거예요. 한국 외교의 지병이다. 이는 전 정부를 거치며 악성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를 뭐 지칭을 하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드 배치 때 산불 의견을 낸 반대한 관료는 좌천되면서 중국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있다. 그리고 친중 엘리트 집단은 지금도 건재하다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유엔에서 자유주의 진영의 59개국이 중국 신장 위구르의 인구 탄압을 규탄했을 때 한국만 발빠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도 우연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첨하는 김태효라고 또 폄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로가 한일 밀월이다, 한미 밀월이다 얘기해서 한일 관계는 미중 관계, 나아가서는 한미 관계의 종속 변수다. 한미 밀월이 사상 누각인 이상 한일도 매우 불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초사에서 써낸 발행한 책은 종중 반미 친북 노선의 귀결
종중 반미 친중 노선의 귀결 해가지고 냉철한 분석을 했다는 그런 책까지 냈네요. 어, 이게 이 반환이 이제 일본의 그 좌파 같아요. 신초사라는 데가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이 사람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여기서 이 신초사에서 쓴 얘기인데 일본도 중시해야 할 중요 요주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에 긴장하는 한중의 수구 좌파. 그러나 조선일보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대 교수 역사학을 한 그런 그 송 교수의 그 기고문을 인용을 하면서 거꾸로 지금 그 친중 수구파들을 수구 좌파들이라고 이런 용어가 이제 만들면서 거꾸로 또 공격하는 신초사의 그런 거에 의해 한 건데 한중의 수구좌파를 또 공격하는 그런 또 언론 보도 내용도 있네요. 한미일 공조 강화로 국제 외교의 구석에 몰린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미 원중의 숙미주의 정책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객관적이며 이성적으로 옛 한중 관계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옛 한중 관계라는 게 조선시대 얘기하면은 사대주의에 빠졌으니까 그때야 뭐 까놓고 소중화까지 얘기를 하는 조선 양반 놈들이었으니까 뭐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걸 근데 그 명나라 때부터 그랬나? 근데 청나라는 사실 중국 놈들이 아니 중화족이 아닌데 청은 만주족인데 음, 그 역사 인식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을 먹었으면 중국이 되는 거죠. 누가 했든지 간에 동아시아 지도를 보면 중국이라는 비대한 대륙을 일본, 한국, 필리핀, 인도 차이나 인도 등의 해상 제국이 완전히 포위한 형국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과 분리되는 순간 한국은 끈떨어진 연이 되어 중국식 전략 외교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낡은 가치에 집착하는 중국의 수구좌파, 중국의 수구좌파를 빼닮은 한국의 수구좌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과 중국에 포진한 수구좌파가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음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정면 승부를 피하지 않는 이념적 결단과 정치적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윤 대통령을 에게 마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야나 친중 그거를 친중을 이제 수구 좌파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도 그 여당 쪽에도 친중파 그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꽤 많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조금 뭐 이상하게 뭐 정치적인 얘기나 그 국제적인 G7 회의 그이그챗 GPT도 결국 어떤 국제적인 어떤 그런 그 PC주의하고 연결해서 어찌 보면은 다 정치적인 얘기로만 편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이 이 폄하를 당하든 또는 또 현재 지금 마지막 이런 것처럼 그 조선일보에서 그나마 그 한국과 중국의 수구좌파들을 이렇게 그 비판하는 이런 보도를 내는 거에 결국 한국은 다이내믹 코리아로 현재 지금 느껴진다. 이렇게 우선 느낌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내용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